북미 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그동안 회담 의제를 조율해온 판문점 실무 접촉이 마무리됐습니다. 비핵화를 놓고 미국이 요구하는 CBID 방식을 북한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가 관건인 가운데 이제 관심은 싱가포르에서 만날 두 정상의 결단에 쏠리고 있습니다.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핵협상에는 5번의 회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싱가포르 회담 후 추가 회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또 CNN은 싱가포르 회담이 하루 더 연장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백악관 측이 장소 확보 등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유해 성분인 타르가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는 식약처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식약처의 분석이 잘못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허특검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의 모임을 위험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항마 모임을 만들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양승태 사법부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 조치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오후 7시 20분쯤 서울 세종로 미국 대사관 정문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세종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쪽으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대사관 정문으로 방향을 튼 걸로 보고 남성 운전자를 붙잡아 정확한 사고 원인과 인명 피해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투표소 가는 길이 험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이 시골 마을이나 섬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왜 수십 년째 이런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는 건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당신의 이야기가 월드컵을 더 즐겁게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닷새 남은 오늘 회담과 관련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연일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존 볼턴을 태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볼턴은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해서 회담 자체를 깨뜨리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북한으로선 달갑지 않은 일이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은 며칠째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속내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판문점에서 열흘 넘게 진행된 실무협상단 회담은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기본 의제 조율은 끝났고 결국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 담판만 남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를 타고 호텔을 나선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듭니다. 앞서 취재진에 노출되는 걸 꺼려온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성김 대사 등 미국 실무협상팀은 오늘 오후 머물던 호텔을 비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팀은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곧바로 북미 정상회담 논의 재개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1차로 협상이 잘 마무리됐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후에도 이어져 모두 6차례 진행됐습니다. 비핵화 로드맵 등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북한과 성김 대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 협상팀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한 겁니다. There's much work left before the proposed summit, but we believe that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이후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미국 백악관은 판문점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판문점 접촉은 끝났지만 싱가포르에서 2라운드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 등의 문구를 넣는 막판 합의문 작업인데 이는 사실상 북미 정상의 최종 결론을 정리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쪽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도 수차례 더 열릴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오는 12일의 회담이 하루 더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기도 합니다. 켈리언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북미 정상 간에 2번, 3번, 4번, 5번의 회담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6.12 회담은 잠정적으로 첫 회담이라는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복심이 후속 회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회담을 자신의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하자고 제안한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이 마음만 맞는다면 그 시기는 아마 올 가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 수사 등 국내 악재를 헤쳐나가야 하는 트럼프로선 여러 번의 북미 회담, 특히 11월 중가선거 전에 가을 마라라고 회담은 효과 만점으로 여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는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회담장 밖으로 걸어 나올 각오가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회담이 불과 몇 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잘 굴러간다면 13일에도 추가 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곁들였습니다. 정상회담은 임박했지만 벌써부터 후속 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선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큰 틀의 원칙이나 기본 틀에 합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북미 정상 첫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회담의 연장을 언급한 것인데 미국 정부가 회담이 이틀 동안 열릴 것에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훗날 2차, 3차로 회담을 연다고 해도 일단은 첫 만남인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something big, 즉 무엇인가 큰 것을 내놓겠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정상회담 둘째 날을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 CNN은 회담 준비에 정통한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북미 정상의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연장될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틀째 일정에 대비해 추가 회담 장소 확보 등을 포함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CNN은 백악관이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요청에는 답변을 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필요하다면 그날을 넘겨 연장할 것이라며 정상회담 일정이 유동적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CNN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일정의 회담을 바라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회담 연장이 전적으로 두 정상의 의중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자신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며 본능대로 행동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도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이 회담에 참여할 백악관 참모진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전격 취소에서 개최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모습이 안 보였던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포함돼서 그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압박용으로 슈퍼 매파를 동행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창문 밖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을 지켜봤던 존 볼턴 보좌관. 이 사진은 비핵화 막판 협상 과정서 볼턴 보좌관에 대한 홀대설, 더 나아가 배제설을 증폭시켰습니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볼턴 보좌관이 싱가포르에 간다며 현지에서 진행되는 회담들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네이 선임 고문은 이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분명히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현 국면서 볼턴 보좌관의 역할이 아직 불분명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만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볼턴의 전격 투입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악역의 배드캅으로 볼턴을 쓸 거란 시나리오입니다. 싱가포르엔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 코리아 임무센터장 등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미 강경파인 볼턴이 참석하기로 했고 한미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이슈 등에 대한 논의에 선을 긋는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연일 입장을 내고 있는데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직전에 미사일 실험장도 일부 해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2월 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평안북도 구성시 이하리 미사일 시험장입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미사일 시험용 발사대가 위성 사진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그 모습이 관측됐는데 지난달 19일에 찍힌 사진을 보면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폐기 절차는 지난달 6일에서 12일 사이에 시작돼 19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포함한 5개국 기자단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지난달 24일 직전에 이뤄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1일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지 약 한 달 만에 취한 자발적 조치입니다. 다만 미사일 발사대 이외의 시설물은 그대로 남아있어 군 당국은 폐기 의도에 대해선 여전히 분석이 필요하며 한미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냐, 즉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갈 것이냐, 이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었는데 현재로서는 남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남북미 회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까지 발표된 어제부터 성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싱가포르 남북미 종전선언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남간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싱가포르에 파견하면서도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 춘추관장 등 홍보라인은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성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사이에 분위기가 바뀐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백악관도 종전선언 행사 자체는 긍정적이나 당장은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모든 게 집중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비핵화를 올인원 방식에서 단계적 해법으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종전선언 역시 추후 북한의 이행 여부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는 쪽으로 정리했다는 분석입니다. 예, 물론 이후에라도 남북미 회담에 이은 종전선언, 이거는 추진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하루 전날이라도 연락이 오면 바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추후 개최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우선 7월 27일 정전협정일 전후 판문점이나 9월 유엔 총회 계기로 종전선언이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어제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이 확정됐죠. 오늘은 북미 정상의 숙소로 거론돼 온 호텔 두 곳에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회담 기간 가장 중요한 3개 포인트, 회담장과 두 정상의 숙소 윤곽이 나왔습니다. 현재선 두 정상이 회담 당일 카펠라 호텔 뒤쪽 팔라완 비치를 함께 걸을 수 있다. 이른바 제2의 도보다리 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거론돼 온 세인트 레지스 호텔입니다. 지난 1일 김창선 서기실장이 이곳을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진 조용했지만 오늘부터는 이렇게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빈동 꼭대기층에 공사가 시작됐고 이렇게 검문소도 입구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호텔 모두 싱가포르 내무부가 지정한 특별 행사구역 안에서도 경찰이 별도로 설정한 특별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외부인과 차량 출입이 통제됩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센토사 섬에서도 카펠라 호텔을 중심으로 특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다리와 해변입니다. 센토사 섬은 하루 평균 5만 명이 드나드는 관광지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회담 당일 일시적으로 다리를 아예 막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펠라 호텔 주변뿐 아니라 섬 전체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현지에선 두 정상이 카펠라 호텔 뒤쪽 팔라완 해변을 걸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경우 섬 전반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합니다. 북미 정상이 이렇게 남중국해가 한눈에 보이는 해변을 걸으면서 대화를 한다면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와 같은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도 호텔 근처 해변이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해변을 산책하는 시간만큼은 섬 전체가 통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싱가포르에서 JTBC 유선입니다.
또 현지에서 북미 정상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두 정상을 어떻게 경호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 네팔 출신 용병 구르카족이 외곽 경호에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을 에워싸고 달리던 북한 경호원들을 다시 보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차 캐딜락 원이 청와대에 들어섭니다. 수류탄도 방어한다는 방탄 기능으로 육중한 생김새 때문에 야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백악관과의 한라인 등 각종 최첨단 통신 보안 장치를 갖춰 움직이는 백악관이라고도 불립니다. 트럼프는 싱가포르에도 이 차량과 함께 전용 헬기인 마린원까지 수송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벤츠 특수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역시 방탄 기능이 뛰어나고 차량 무게만 수톤에 이릅니다. 북한이 화물기로 차량을 싱가포르까지 실어 나를 수도 있지만 현지에서 싱가포르 정부에게 방탄 차량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때는 경호원들이 김 위원장의 벤츠를 둘러싸고 달리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처와 비슷한 974 부대로 추정되는데 싱가포르에서도 김 위원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경호는 미국 비밀 경호국 USSS가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곽 경호는 싱가포르 경찰이 전담합니다. 특히 네팔 소수민족 출신으로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전투력을 인정받고 있는 구르카 용병들이 회담장과 숙소 곳곳에 배치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앵커들을 파견하고 프로그램 전체를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정은 다큐, 앵커 총출동. 미국 동부 시간으로 11일 밤 9시부터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디어가 사실상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담 개시 시간은 미국에서 프라임타임,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황금 시간대에 피할 수 없는 미디어 전입니다. 프라임 시간대 회담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최대한 노출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맞닿아 보입니다. 미국 방송사들은 회담을 전후해 사나흘 동안 전력 투구를 예고했습니다. CNN은 회담 하루 전날인 일요일 밤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특별 다큐멘터리를 편성했습니다. 앵커들은 속속 싱가포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ABC 방송은 수석 앵커 조지 스테퍼노폴러스가 또 다른 스타 앵커 데이빗 뮤어와 싱가포르에서 직접 전할 예정입니다. 남북한을 찾았던 MBC의 간판 레스터 홀트의 동선도 관심입니다. CNN 앤더스 쿠퍼는 12일과 13일 라이브 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는 해니티 쇼 등 인기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달라진 김정은 위원장의 활약도 기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 위원장이 고작 몇 달 만에 핵 미치광이에서 노련한 정치가가 됐다며 현대 외교에서 가장 극적인 변신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횡단 철도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이 협조하면서 유라시아 노선을 가진 국가들의 모임인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한 겁니다. 아직 넘어야 할 단계들이 있지만 부산에서 기차 타고 유럽 여행 가는 꿈이 머지않아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집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정회원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러시아, 중국, 북한, 몽골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 노선을 가진 28개 나라가 철도 운영 방안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가입을 추진했지만 회원국인 북한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측이 찬성 요청을 했고 북한이 이에 화답한 것입니다. 정부는 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한 여행과 화물 운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횡단철도는 총 길이 28만 킬로미터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거쳐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대표 노선입니다. 단절된 남북 간 철도가 연결되면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을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과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남북은 이달 말 열차와 도로 연결 방안을 논의할 실무 분과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 세종로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40대 남성 운전자를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급히 좀 연결하겠습니다. 서효정 기자. 서 기자? 예,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직진하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한 뒤 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했습니다. 목격자들 가운데는 차가 너무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꿨다며 급발진인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돌진 이유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지만 그만큼 급격하게 돌진이 이뤄진 걸로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추돌 직후에 경찰이 곧 승용차를 둘러쌌습니다. 폭발물이나 다른 위협이 있는지 살핀 뒤에 운전석에 타고 있는 남성과 조수석에 있던 여성을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금 종로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있고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혹시 누구인지 파악은 됐습니까? 네, 운전석 남성은 자신을 여가부에서 일하는 40대 공무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수석 여성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여성은 자신을 변호사라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애초에 이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다가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서로 자리를 바꿔 탄 걸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이 운전대를 잡은 뒤 바로 돌진을 한 건데요. 역시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예. 자, 운전대를 바꿔 잡은 뒤에 갑자기 우회전해서 돌진을 했다. 차량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이건 지금 아직 조사 중이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경찰은 일단 남성을 안정시킨 뒤에 지금 차근차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도 명확한 원인이나 동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북한과 얽힌 사연이 있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싶어 대사관을 들이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경찰이 연행을 하기 위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남성이 대사관 정문을 붙잡고 헬프 미 를 3번 외쳤다고 합니다. 같이 있는 여성조차도 현장에서 놀란 듯 보였고요. 이 남성이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충돌 이후에 충격 등으로 아직 진술을 매끄럽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진행된 뒤 다시 들어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서효정 기자였습니다. 지금 서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일단 의도적으로 돌진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뉴스 시간 중에라도 좀 더 취재를 해서 내용이 들어온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고 내일부터는 사전투표도 시작이 되죠. 여야는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투표 독려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가길 기대해서 그렇고 야당은 북미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인 본투표보다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서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전국에는 모두 3,500여 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내일 설치되는 모든 사전투표소에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면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 기표소에서 이 투표를 마무리한 뒤에 이 봉투에 모든 투표용지를 넣고 이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투표가 마무리됩니다. 여야는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전투표를 통해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내일 사전투표를 한 뒤 인증샷을 올리도록 공지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도 북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본투표에 비해 사전투표가 야권에 유리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국의 당원들에게 주변 사람 1명 이상을 데리고 사전투표를 하라고 공지를 내린 이유입니다. 이런 만큼 여야 지도부는 물론 주요 후보들도 모두 내일 사전투표에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앞서 보신 공약보다도 선거판을 더 뜨겁게 달구는 것은 요즘 후보들 간의 이른바 검증 공방입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스캔들 의혹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한 언론은 배우의 녹음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배우 김부선 씨와 2008년을 전후로 부적절한 관계로 만났다고 바른미래당 측이 주장했습니다. 그때 통화 내역 보면 다 나왔죠. 봉화로 가는 사람을 옥수동 집에 가 있으라고 하고 옥수동 집에서 미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이것이 절대 사생활이나 불륜, 치정이 아니고 후보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고도 말했습니다. 김 후보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한 뒤 한 인터넷 언론은 김 씨의 육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이랑 여기서 오랫동안 만났어요, 저랑. 2007년 12월 말부터 2009년 5월까지 꽤 오랫동안.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측은 여기에 이 후보는 더 이상 거짓과 변명의 장막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김 씨의 양육비 소송 문제로 몇 차례 만난 게 다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1,300만 도민의 운명이 걸린 선거에서 미래 얘기는 하지 않고 네거티브를 하는 게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저희가 지방선거 민심을 직접 듣기 위해서 마련한 6.13 민심버스 순서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제주도 차례입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심버스가 각종 첨단 장비 때문에 바다를 건널 수는 없어서 버스는 일단 진해 앞바다에 대기하는 사이에 저희 취재기자가 제주도로 넘어가서 민심을 듣고 왔습니다. 이윤석, 최수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6.13 민심버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제주지사 후보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39.3%,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28.8%로 나타났습니다. 원 후보가 문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오차 범위를 크지 않은 차이에서 벗어난 접전 양상입니다. 과연 제주도민들은 이 승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최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지사 선거의 쟁점 중 하나, 바로 이곳 제주공항 문제입니다. 공항이 포화 상태라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게 현 지사인 원희룡 후보의 주장입니다. 지금 도지사님이 잘 하고 계시니까 이 공항 괜찮죠. 좀 분산돼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문대림 후보는 공항 건설에 공감하지만 절차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원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쪽엔 새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염도 그렇고 거기 있는데 굳이 또 제2공항이 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과잉 관광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제주도가 관광 산업에만 치중해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직원 그 직업의 선택 사항이라는 게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심각한 거는 쓰레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자들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문 후보가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이런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 후보 지지층은 재선이 각종 문제를 해결할 답이라고 믿습니다. 아쉬운 일도 있고 우군 지사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이 재선님이 되시면 지사님으로서 완전 잘 주민들 해결도 잘하고 두 후보도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국회의원 시절, 당대표 시절,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모시다가 내려왔습니다. 제주 지역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힘은 결국 도민 속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도민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은 살리고 도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방훈, 바른미래당 장성철, 녹색당 고은영 후보도 제주의 표심을 얻기 위해 땀을 쏟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예, 해로운 성분이 적다고 해서 또는 담배를 끊어보겠다면서 관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정부 공식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니코틴은 일반 담배와 비슷하고 몸에 해로운 타르 역시 훨씬 더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먼저 이정엽 기자입니다. 식약처가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 BAT 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등 모두 3종입니다. 니코틴과 타르, 벤조피렌 등 11가지 유해물질 검출량을 일반 담배와 비교했습니다. 조사 결과 타르 함유량이 개비당 4.8mg에서 9.3mg까지 검출됐습니다. 0.1mg에서 8mg 사이인 일반 담배보다 검출량이 많았습니다. 니코틴은 개비당 0.1mg에서 0.5mg이 검출돼 일반 담배와 비슷했습니다. 또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5개의 1급 발암물질도 검출됐습니다. 다만 이 발암물질의 양은 일반 담배의 0.3에서 28% 수준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관련형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업계 선두인 필립 모리스는 식약처 분석이 잘못됐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타르는 불을 붙일 때 나오는 성분이므로 연소가 없는 관련형 전자담배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되레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적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담배에 포함된 수천 가지 유해 물질 중 11종을 분석했을 뿐인데 이 중 몇 개의 검출량이 적다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충격을 받은 흡연자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덜 나쁠 것이란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각종 제재가 이어지고 세금이 붙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큽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흡연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좀 더 낫다고 해서 피게 된 건데 심각한 좀 약간 드는 것 같긴 해요. 가장 큰 관심거리는 일반 담배보다 높았던 타르 검출량이었습니다. 타르가 많다면 체력적이죠. 사람들이 그걸 안 피지 않을까요? 유해성이 입증된 만큼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정부의 규제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에 이런 흑백 주사기 대신 암 발생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넣는 정부의 조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관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1년 만에 시장의 10%를 장악했습니다. 유해 성분도 그대로인데다 규제가 강화되고 가격도 오르면 판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담배 회사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연소가 없는 관련형 전자담배에 태울 때 나오는 타르 함유량 기준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발암물질이 현저히 적다는 게 확인됐다며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이 담배의 유해성 논란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소비자들에겐 충격, 그리고 담배 회사들에게는 타격입니다. 이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격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정면 대응에 나섰는데 아직 궁금한 점이 많이 있죠. 피우는 사람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지 이것도 많이 궁금합니다.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을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담배 회사 쪽에서는 타르를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그러니까 이건 태우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물질인데 비연소 담배에 적용했다는 것, 즉 전자담배는 태우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적용해서 분석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우선 그 타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타르는 그 배출물에서 포집된 배출물에서 수분과 니코틴을 제외한 나머지 유해 성분의 복합체, 즉 유해 성분 덩어리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불에서 태워서 나오는 것이든 증기에서 나오는 것이든 이 유해 물질의 덩어리가 더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 어떤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들이 더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식약처의 분석 결과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은 태우든 찌든 찌어서 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른바 관련형 전자담배. 이것도
똑같이 그런 탈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일단은 탈의 정의가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 걸 떠나서 담배에서 나오는 찌꺼기 혹은 담배에서 나오는 유해 성분의 덩어리를 탈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혼란을 막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피우는 사람이 그렇고 또 그럼 옆에 있는 간접 흡연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태우는 것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식약처 분석 결과는 사실 간접 흡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자들 주변에서 있어 보시면 이 냄새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기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냄새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간접 흡연의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더 분석과 연구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간접 흡연의 위험을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벤조피렌 이런 그 발암 물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담배 회사들이 덜 해로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 분석 결과는 담배에 들어있는 7,000가지 화학 물질 혹은 뭐 70가지의 발암 물질 중에서 9가지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금 현재의 결과만을 가지고 뭐 일부 성분에서 덜 검출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이 건강에 덜 위해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관련과 비교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 제품을 사용하시지 않도록 권고하는 게 아마 정부의 입장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검출된 그 독성 물질 혹은 발암 물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 듣겠습니다.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공안검사 출신인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과거 보수 성향인 뉴라이터 단체의 자문 변호사로 이름을 올려서 논란이 됐지만 허 특검은 실제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특검 임명에 따라서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인선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특검에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종위원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허 특검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뉴라이트 연합단체의 법률지원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돼 최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허 특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드루킹 의혹은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라이트 경력 논란에 대해선 실제 활동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갖게 됩니다. 수사 기간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이 가능해 연장될 경우 9월 말께 활동이 종료될 전망입니다. 허 특검은 파견 검사에 대해선 수사 특성상 디지털 포렌식에서 유능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이런 인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대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여론 조작을 행해서 죄질이 중하고 과거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짐작된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이 그야말로 양파 껍질처럼 줄줄이 벗겨지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을 위험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항마를 키우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대항 세력을 만든 뒤에는 사법부 외부에 있는 별도의 우군까지 포섭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특정 연구회가 특정 세력 주도로 과잉 성장하면서 전문 분야 연구가 아닌 활동을 해 위험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6년 4월 작성한 대외비 문건입니다. 당시 판사 500여 명이 회원이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위험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 신설에 반대하는 논의를 활발히 펼쳤기 때문입니다. 문건에선 이들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기 전에 새로운 연구회 발굴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법관들이 흥미를 느낄 사법 국제화나 법원 관련 영화 등을 주제로 다룰 모임들을 후보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들이 향후 외부 교류를 늘리면서 사법부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우군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적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줄 보수단체들을 선정해 지원했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사법부의 원록격인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긴급 간담회를 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부가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국 법원에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전해주세요. 네, 오늘 회의에는 전국 법원장 3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이 약 6시간 동안 논의한 핵심 안건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형사 조치에 나설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장들은 남용 행위가 있었고 이 때문에 법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도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직접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큰 반대 의견 없이 대체로 의견이 잘 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법원장은 검찰 수사가 끝나면 판사들이 재판을 해야 하는데 직접 수사 의뢰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법원장은 이미 검찰 고발이 된 사건이어서 통상적인 수사가 이뤄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 법원장들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 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은 약 300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결정할 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잇따라 열린 판사회의에서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늘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전체 판사회의에서는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의결이 되었고, 그리고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단독판사들도 이 형사상 책임 추궁을 포함해 철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의 단독 배석 판사들과 대구지법, 인천지법 판사들도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포함해 오는 11일에 열릴 전국 법관대표회의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JTBC 김선미입니다. 삼성이 자살한 노조원의 시신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가족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출동을 요청한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삼성이 노조 파괴 공작을 위해 뿌린 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노조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라는 내용도 곳곳에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2014년 5월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은 염호석 씨 빈소에 경찰 기동대 300여 명이 투입돼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유족의 신고로 출동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 결과 112에 신고한 사람은 유족이 아닌 이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씨가 신고하기 3시간 전부터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고 정상적인 출동으로 위장한 겁니다. 이 씨는 이 같은 브로커 역할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삼성 측에서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시신 탈취와 위장 폐업 등 노조 탄압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삼성전자 서비스가 2013년부터 쓴 돈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인출되는 현금들은 모두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매출을 부풀리는 형식으로 가짜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 내부 문건에 노조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라는 구체적인 문구도 여러 차례 등장한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표였던 박상범 씨와 브로커 이 씨 등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세입자가 서울 강남 청담동 거리에서 건물주를 망치로 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격전도 벌어졌습니다. 나가라는 건물주와 버티던 세입자는 2년이 넘는 소송과 강제 집행으로 감정의 골이 컸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망치를 높게 든 남성이 흰옷 입은 남성을 쫓습니다. 머리를 향해 망치를 여러 차례 휘두릅니다. 팔을 들어 막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맞던 남성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도 놀라 달아납니다. 때린 사람은 서촌으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채부동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던 김모 씨였고 맞은 이는 가게 건물 주인 이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이후로도 200m가량을 쫓아가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사람 죽일 기세로 그냥 계속 쫓아갔죠, 휘두르면서. 김 씨는 거리에서 망치로 가격하기 전부터 이 씨가 탄 차량을 몰래 쫓아왔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 차를 몰고 피해자 이 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20분 정도 이어진 추격전은 출동한 경찰이 김 씨를 제압하면서 끝났습니다. 둘의 갈등은 지난 2016년 시작됐다고 합니다. 건물주 이 씨가 300만 원 정도였던 월세를 1,200만 원으로 한꺼번에 올렸다는 겁니다. 김 씨는 월세가 과하다고 항의했고 이 씨는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소송과 12차례 강제 집행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러는 사이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지난 4일 지게차를 동원한 강제 집행 끝에 김 씨가 건물에서 나왔고 망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씨는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6년 동안 무려 156차례나 사고를 내서 보험금과 위로금을 타는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남편은 20년 넘는 베테랑 운전자였고 아내는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꼬리물기나 신호위반, 불법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노리는 등 방법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황색 신호에 진입하는 차를 박거나 일부러 급정거를 해 추돌을 유도합니다. 기다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를 노리고 아예 후진하는 차량에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과 위로금을 타는 일가족이 붙잡혔습니다. 6년 동안 156차례 사고를 내 4억 6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일산, 대전, 구미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45살 김모 씨가 7년 전 보험 설계사 출신 최모 씨와 재혼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남편 김 씨는 24년간 트럭과 택시를 몰았지만 2011년까지는 연평균 사고 건수가 한 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6년간 사고가 급증한 겁니다. 일부러 보험을 여러 개 더 가입해 보험금과 위로금을 챙겼습니다. 결국 수상이 여긴 금융감독원 조사관에게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상습 사기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따른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초기에 좀 진통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노선 버스입니다. 한때 일부 버스터미널엔 예매를 중단한다는 공지가 떠서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동서울 버스터미널은 어제 7월부터 시외버스 예매를 중단한다는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띄웠습니다. KD 운송그룹과 금남고속 등 일부 시외버스 회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노선 변경과 운행 단축이 불가피하다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운송회사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줘가지고 7월달 예매를 좀 중단을 좀 해달라, 전체적으로. 예약은 잠깐 내가 또 중단하고 하겠다. 논란 일자 국토부가 진화에 나섰고 서비스도 재개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노사정이 버스 운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 일부 업체들이 전달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연장근로 무제한 업종인 노선버스는 다음 달부터는 주 68시간,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차례로 적용받습니다. 노사정은 우선 탄력근무제를 활용해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기로 했지만 내년 이후로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운행을 줄이거나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17,000명 이상의 운전기사가 추가로 채용돼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라돈 침대 공포가 온열기와 베개 같은 우리가 흔히 쓰는 생활용품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얼굴에 쓰는 마스크팩에선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방사선이 측정됐습니다. 모두 음이온이 나오는 제품들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방사선이 기준치 이상 측정된 제품들입니다. 몸에 밀착하는 온열기와 무릎 보호대, 또 미용용 마스크도 보이고요. 베개와 침대 위에 까는 매트까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방사선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해봤습니다. 일반 책상 위 측정기에는 0.1 마이크로시버트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마스크 위에 올려둔 측정기에선 1.4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방사선 피폭 허용량의 13배가 넘습니다. 온열기도 하루 종일 사용한다면 연간 허용 피폭량의 3배, 무릎 보호대는 4배, 매트도 2배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이온이 나와 신진대사를 촉진한다고 알려진 토르말린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입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라돈가스도 나왔습니다. 간이 측정기로 자체 측정해본 결과 기준치인 4피코큐리의 15배인 62피코큐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여기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거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방사능 공포는 일반 생활용품으로 번지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가 된 침대 수거도 제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대한항공이 세계 항공사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업체 에어헬프가 72곳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정시 운항률과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대한항공은 66위에 그쳤습니다. 1위는 카타르 항공이었습니다. 세계 공항 평가에선 인천공항이 141개 공항 가운데 81위로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제주시 한림항 조선소 인근 갯바위에서 대전에 사는 40살 여성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발견 당시 바지가 벗겨진 채 속 반바지만 입고 있었으며 외상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향 전동차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운행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25분 만에 다시 운행하기 시작했지만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 기어 쪽에 윤활유가 새면서 마찰이 심해져 연기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PM2.5 초미세먼지로 한 해에 약 12,000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팀은 2015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와 연령, 특정 사망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조기 사망하는 것이 절반 가까이 됐고 심장 질환과 폐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또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로드먼이 싱가포르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로드먼은 선수 시절 코트의 악동으로 불렸습니다. 심판에게 박치기를 하는 등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로드먼의 농구는 특별했습니다. 드리블과 슛만 보면 NBA 선수 맞나 싶은데 리바운드는 신기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한 뼘 정도 차이 나는 키 큰 선수들을 상대로 여러 번 점프하면서 공을 툭툭 건드려 낚아채곤 했습니다. 25세 뒤늦게 NBA에 데뷔하고도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누구에게나 친화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자신을 인정해준 냉철한 승부사에겐 존경을 표하곤 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돌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제 정치 무대에 뜻하지 않게 데뷔했는데
농구 팬인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5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함께 TV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로드먼은 두 정상을 만난 최초의 미국인입니다. I think he didn't realize who Donald Trump was at that time until I guess he started to read the book and started to get the understanding.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한 두 정상과 특별한 인연을 간직한 로드먼. 이번엔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 싱가포르에 갈 의사까지 내보였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 협상팀은 아니라고 못 박았지만 영국 언론 BBC는 로드먼이 북미 정상과 친분을 이용해 특별 게스트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투표 날이면 투표소까지 다녀오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간 마을이나 섬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투표하러 가는 길이 워낙 험난해서 투표를 포기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요새로 불리는 영월. 그중에서도 만경대 산자락의 폐광촌 마을 주민들은 선거철이면 투표할 걱정이 앞섭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 그래 가기는 꼭 가야 되지. 근데 교통이 이리 안 좋으니까. 이곳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 길을 한번 버스를 타고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옆에 두고 버스가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갑니다. 면사무소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이 조금 넘습니다. 이 버스는 하루에 4번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버스를 한 번 타기만 하면 투표소 중 하나인 김삿갓 면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지된 투표소까지 가려면 이곳에서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고 다시 한 번 가야 합니다. 갈아타야 할 버스도 하루에 7번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2번씩 왕복 총 4번 버스를 타고 투표소에 다녀오면 한나절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목사님 안 가시면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사는데도 못 가 나는. 차 없으면 못 가지 뭐 어떻게 가. 주민들은 접근이 쉬운 면사무소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길 원합니다. 선거 인수를 적절하게 분배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신 거는 분명히 뭐 있으시겠지만은 모든 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는 없다. 섬이 많은 전남 신안군엔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섬만 28개, 거주하는 유권자가 1000여 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선관위 규칙 개정한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거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소 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뒤에 우편으로 보내고 이 투표 용지를 기다리면 되는데 대부분의 섬은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는 외딴 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리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사정이 낮지만 교통이 불편한 작은 섬들이 문제입니다. 각각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라고 불리는 신안의 섬마을엔 투표소가 하태도 한 곳뿐입니다. 상태도와 중태도에는 여객선이 직접 정박하지 않습니다. 배와 섬을 연결하는 또 다른 배, 종선을 타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종선 있는 곳이 상태도, 그다음에 만제도, 다물도 세 곳입니다. 종선을 타고 나가 하루에 한 번 지나는 여객선을 타야 투표소에 갈 수 있습니다. 안 간다는 사람도 있어. 못 가요. 대래 합해서 못 가. 옛날에는 투표 날이면 이런 어선을 빌려 타고 투표소로 향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금지됐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도선 면허가 있어야만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일엔 파도가 높아 아예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해경의 경비정을 타고 투표 종료 1시간 전에야 간신히 기표를 마쳤습니다. 그 배로 가서 못 내리고 업어 내리고 그런 사람 손 잡고 내리고 또 그저 배를 타고 내리고 힘들지요. 혼났어요.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소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투표소에 전혀 투표하고 올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멀거나 충족을 해야 이제 저희가 외딴선을 지정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한다는 평등선거의 원칙.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면 진정한 평등선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에이, 이젠 자동으로 닦으세요. 자동 칫솔 쿨샷. 칫솔모가 3개,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안쪽까지 시원하게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쿨샤로 바꾸세요. 시원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도 쿨하게 자동 칫솔 쿨샷. 바꿔보실래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장편 SF 소설로 꼽히는 작품이 50여 년 만에 새롭게 출간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1965년 제1회 추리소설 공모전 당선작인 완전사회. 주인공이 161년간 타임캡슐에서 잠든 사이에 지구에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사용한 제3차, 4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그가 깨어난 세상에는 여성만이 살고 있었다는 기묘한 상상. 작가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첨단 무기 개발의 위험성을 꼬집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앞선 시기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였던 허버트 조지 웰스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원자폭탄이 생겨나기도 훨씬 전인 1914년에 핵폭탄과 대량 살상 무기로 인류가 몰락할 수 있음을 경고했죠. 어찌 보면 자신의 상상이 그대로 현실에 들어맞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를 불온하고도 위험한 작가의 상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마냥 비관으로만 가득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불행의 단어인 무기를 걷어낼 경우에 불길함은 사라지고 어느덧 기분 좋은 미래를 꿈꿀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이를테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 간의 만남, 철도를 이용한 유럽 대륙 횡단, 북의 자원과 남의 기술이 결합된 경제. 사실 이러한 단어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저 상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아직 확실히 손에 잡힌 것은 무엇도 없지만 무기를 걷어내고 나니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조금은 희망적인 미래를 다시 상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억해보면 저 역시 처음 언론계에 발을 들여놨을 때 다소 엉뚱한 포부를 품었더랬습니다. 소셜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바로 통일된 나라 최초의 평양지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해진 소식들에 따르면 최근에 실제로 남측의 언론사들이 평양지국 설치를 위해서 적극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 마냥 허무맹랑해 보였던 젊은이의 그 꿈 역시 반드시 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현실화될 수 있을까? 과학과 무기가 초래한 불행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모여 만들어낼 기분 좋은 미래,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내일을 담은 2018년 신 SF 소설의 한 장 또 한 장. 이제 닷새 뒤면 만나게 될 싱가포르의 두 사람은 과연 그 소설의 선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오늘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임소라 기자의 취재 수첩은 오늘 하루 좀 쉬겠습니다. 그 대신 다른 얘기 좀 나눠야 될 텐데요. 역시 북미 정상회담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닷새를 앞두고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고 또 아주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북미 양측의 모습에서는 긴박한 상황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회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오늘 특히 몇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네. 자, 12일 하루로 회담이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워싱턴 쪽에서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오늘 그런 얘기가 아주 또 눈에 띄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회담 연장 가능성이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네. 계속 얘기를 하겠다는 거니까. 네. 다만 이거는 협상이 잘 안 됐을 가능성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에서 계속 해왔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중요했던 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철이 폼페오하고 만나고 나와서 분위기 전체는 좋았지만 폼페오가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결단이 필요하다. 뭔가를 북한이 양보할 부분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판문점에서 계속 타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과 연결 지을 때 이거 하루 더 하는 것이 원래는 계획대로 하루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처음부터 해왔기 때문에 예.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가 연결되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또 정반대로 뭔가 잘 돼서 이벤트 할 일이 많다든지 예. 그런 것들을 합치면 또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회담장에서의 두 사람의 그야말로 담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것인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CBID? 글쎄요. CBID 부분보다는요. 예.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론트 로딩이라고 얘기하는 전체 구조가 북한이 앞부분에 양보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숫자요. 얼마만큼의 핵무기를 파기하느냐, 예. ICBM을 확실히 폐기하느냐, 예. 핵물질을 반출하느냐, 또는 사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북한이 양보할 부분이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폼페이오가 마지막 결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뭔가 이 부분은 지금 판문점면 정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단판 부분에 놔둘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예. 일단 단판에 들어가 보고 그게 안 되더라도 다음을 기약하겠다. 뭔가 자기들만의 얘기를 남겨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계속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뭔가 지금 쫓기듯이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하나도 양보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뭐 이른바 쪽집게 과일 통해서 계속 머릿속에 주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미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거의 80~90%가 지금 회의론자거나 아니면 북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를 또 못 믿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서 뭔가 타협을 해버리고 또는 북한에 대한 핵을 인정해버리고 아주 양보를 한 채로 승리라고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바보 같을 리는 없고요. 아니, 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예, 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예. 트럼프는 확실히 지금까지 학습 효과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지난번에 이제 취소 모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냥 ICBM 정도만 포기시키는 걸로 자기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항상 비교한 게 뭐냐면 이란 핵협상 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핵협상보다는 더 낫지 않으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양보를 북한으로 받지 않으면 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북한은요? 북한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양보해야 되는 앞부분에 많이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사실상 자기들도 트럼프가 앞부분에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사실 그래서 종전선언 경제 지원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과연 지금 계속 김영철 또는 우리 남북 2차 정상회담 때 물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포기하고 체제를 보존받을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지금 묻고 예. 있다고 듣고 지금 있거든요. 조용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왜 조용할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이 좋은 사인일 수도 있는 것이 북한이 우리 대통령의 설득이라든지 또는 이 전체 구도가 뭔가 해내야 되는 구조 속에서 북한이 대폭 양보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예. 긍정적인 전망도 해봅니다. 예. 예. 볼턴이 가는 것 때문에 오늘 뉴스가 크게 됐습니다. 네. 한동안 창 속의 남자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진 때문에. 예, 그 소외된 볼턴의 상징적인 그 사진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데려간다고 하니까요. 데려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여전히 창문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체적으로 볼턴은 지금 볼턴을 내치거나 이 장면에서 안 하게 되면 예. 사실 북한과 이게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되거든요. 북한한테 이미 진 것이 되니까 데리고는 가지만 실제적으로 오히려 볼턴이 다시 한번 문제가 돼서 이거 판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명목상 데려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까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것 중에 뭐 다른 사람의 분석이기도 합니다만은 만일에 이 회담이 좀 덜컹거리거나 잘 안 되면 볼턴이 투입된다. 네, 볼턴 탓을 할 수는 있겠죠. 예. 예, 볼턴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배드캅의 역할을 맡길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지금에 와서 트럼프의 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이것을 실패하고 전체적으로 판을 깨고 예. 갈 수 있는 정도의 여지가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런 일은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사람이 독대하면 뭐 안 풀릴 게 풀리고 풀릴 게 안 풀리고 그러기도 할까요? 저는 뭐 그렇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의 그
김정은의 이 행보를 보면요. 예. 북중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폼페이오가 갔을 때도 그렇고 초반에 어떤 확실한 우리 특사가 갔을 때도 확실한 결정을 해놓고 사실은 그 뒤에는 셀리브레이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기 전에 결심하고 올 가능성이 크지. 예. 그 자리에서 설득당해서 힘든 어떤 기싸움 후에 결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네네. 워낙 지금 뭐 이 회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식적인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뒤집는 판도가 좀 많았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싱가포르에서 남북미가 만나는 일은 거의 좀 없어 보이죠. 청와대는 굉장히 바랬던 것 같은데. 청와대는 바랬죠. 뭐 추진한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뜻을 여기저기 밝혔는데요. 저는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보지 않는데 조금 가능성이 조금씩 적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왜 미국 측에 그럴까요? 예. 미국 측에서 특별히 이제 좀 월스트리트 저널이 며칠 전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믿지 마라. 따라가지 마. 설득당하지 말라고 지금 그게 보수파들의 목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한다. 예. 분이. 그러니까 미국 국익만 생각해라. 아마 그런 점에서 참모들이 트럼프는 사실상 두 사람 물불러서 이 자기를 빛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결시키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참모들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현 교수였습니다. 한동대. 고맙습니다. 예. 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시도교육감들의 공약을 네. 좀 살펴봤다면서요? 네, 교육감들의 후보들의 네. 공보물 또 공약집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네. 우선 공약 자체가 모호해서 이걸 현실 가능성을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권한이 아닌데 공약을 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유권자들에게는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시도교육감은 17명을 뽑습니다. 네. 이번에는 59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이냐를 따져봤습니다. 먼저 교직원 증원 문제입니다. 인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34명, 전체 57.6%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건데 몇 명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몇 명을 늘리겠다고 말한 후보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린 후보는 2명이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몇 명이 필요하고 얼마의 돈이 드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몇 명을 좀 새로 뽑고 비용은 얼마가 들고 예산은 또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책임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무상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업료, 급식비, 또 교과서, 교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인데 46명, 77.9%가 공약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재원과 조달 방법까지 밝힌 후보는 9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무상교육을 하겠다고만 했지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무상교육이 가능하냐 이걸 따질 핵심은 예산일 텐데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네, 이번에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닌데 네. 공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후보는 수시 몇 퍼센트, 정시 몇 퍼센트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대학 입시 전형은 교육청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다른 후보는 수능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역시 교육청의 권한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입시나 뭐 수능 제도 같은 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안인데 이게 교육감이 하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그런 것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교직원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원은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수를 늘릴 수 없습니다. 행정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어차피 뭐 당선이 돼도 지키기 어려운 공약들을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 교육감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네.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개선을 촉구할 수는 있죠. 네. 하지만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공약집은 누구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뚜렷하게 비교되는 공약집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얼마의 예산이 든다고 꼼꼼하게 설명하는 사례입니다. 네. 오른쪽은 지나치게 간단합니다. 무엇을 공약하는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투표 전에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동지의 양보로 잡았습니다. 예, 동지는 누구며 뭘 양보하라는 건가요? 선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예. 그러면서 단일화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아니 박원순한테 양보해주고 왜 나한테는 안 해? 박근혜 대통령이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문수 형이 이번에 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야. 요번은 그냥 요번에 양보하고. 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대신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가 두 사람은 같은 당인데요. 김문수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하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이러면서 양보의 근거로 노동운동을 들기도 했는데요. 김영환 후보가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 동지다라자 김문수 후보가 동지는 아니고 내가 좀 선배지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 바로 선배는 뭐 거의 맞먹는 친구지 하면서 노동운동의 정신은 다 양보라면서 양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노동운동의 정신이 양보인가요? 워딩인데요. 그건 김영환 후보의 예. 주장입니다. 뭐 양보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긴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자 김문수 후보는 왜 자꾸 나한테만 양보하라고 하냐 허허 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 사전 투표잖아요. 예. 8일. 그래서 대개 오늘까지 안 하면 그건 어려운 건데 이 두 사람의 얘기는 그래서 좀 허겁게 들리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전 투표율이 보통 10%가 넘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예. 여우는 계속 두 사람이 남겼지만 현재까지 단일화 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예. 두 당의 단일화 논의가 그런데 한쪽에서는 분열의 계기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출신인데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거론되고 또 당대당 통합 얘기가 나오는 것에 경악하고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만일 지방선거 이후라도 한국당과 연대 통합 얘기가 나오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또 분열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예. 통합 얘기만 나오면 꼭 분열 얘기도 같이 쫓아다닙니다.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결단코 반대로 잡았습니다. 예. 뭘 결단코 반대합니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제 며칠 안 남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반대한다. 결단코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직접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북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단코 반대를 합니다. 예, 뭐 결사 반대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안전한 비핵화 또는 최소한도로 상당한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진 뒤에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미국은 지금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걸 비핵화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체제 보장에 대한 약속의 한 단계로 종전선언을 예. 미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결단코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경협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예. 통일 비용으로 2,100조 원이 든다며 남북 경협에도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지난번에 팩트체크에서 얘기한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한 외국 연구소가 독일 사례를 대입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이지 예. 당시 독일의 흡수 통일을 바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과는 다르다고 팩트체크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자 한 외신 기자가 그러면 한반도 영구 분단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그런 주장이냐라고 홍준표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영구적 분단을 바라는 국민은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통일은 하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자라고 예.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대화도 부정적이고 경협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허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무서운 형님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굽니까?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세 번째로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약 18분 동안 다스가 내 것이 아니고 형님 것이다라고 본인이 직접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든 것이 바로 형님의 기질, 무서운 형님이라는 기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다스 직원들은 그 위치에서 자세한 거를 알 수 없다면서 이상은 회장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주장의 요지는 이상은 회장이 굳이 다스가 내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 것이 아닌 척하고 다녀서 직원들이 아마 다스는 이상은 회장이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김성우 다스 사장도 전 사장도 이상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이다 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예. 근데 뭐 되게 동생들은 형님을 무서워하긴 하죠. 예. 예.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 예. 근데 하여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님을 많이 무서워했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은 이상한 회장이 바지 사장 같다고 했다면서요? 예, 그런 진술들이 JTBC 취재에서도 많이 나온 바가 예. 있습니다. 실제 한 예로 이상은 회장은 동생,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에게까지 지급된 법인카드를 못 받았었습니다. JTBC 취재에서 드러난 바 있었고요. 예. 또 한 예로 본인이 활동비를 많이 쓰면 바지 사장으로 불렸던 김성우 전 사장의 결제를 못 받았다라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4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며칠 전에 또 가봤는데 또 술납고 김성우 사장은 결제를 안 해줬어. 예. 예. 그리고 본인의 친아들, 즉 이동영 전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에게 꼼짝도 못 탔다, 얼굴도 못 들었다 이런 진술도 여러 번 나왔고요. 예.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본인이 다스의 실질적인 주인인데도 이상은 회장이 본인께 아닌 것처럼 하려고 본인만 법인카드도 안 받고 또 본인이 추천한 사장한테 결제도 제대로 못 받은 건데요. 예. 만일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상은 회장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네요. 무서운 형님인지 무서운 동생인지는 뭐 이제 가려지겠죠. 예, 법원이 판단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일부 지역에서 한때 나쁨 수준으로 오릅니다. 예.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싱가포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Don't be unkind. It don't mean I'm blind. Perhaps there's a thing or two I think of lying in bed I shouldn't have said.